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뭐가 그리 급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50분. 또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없이 정확히 이 시간이었어요. 72살이 되니 잠도 젊은 날처럼 단잠이 아니었죠. 관절은 관절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이 오면 더 심해질 거예요. 복도를 걸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25평 아파트가 넓게 느껴졌어요. 36에 낳은 늦둥이 도윤이도 결혼하고 3년이 되었죠. 라디오를 작게 틀었습니다. 새벽 방송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뜨개질 바구니를 무릎에 올렸죠. 목도리를 뜨는 중이었는데 누구에게 줄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늘이 실을 엮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주방 찬장에서 빨간 표지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어제 지출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병원비 36,000원, 장보기 48,000원, 약값 12,000원. 한숨이 나왔어요. 이번 달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며 남긴 이 낡은 25평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인데 관리비며 공과금이며 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병원 약봉투가 일주일치씩 정리되어 있었죠. 혈압약, 관절염약, 위장약. 오늘 먹을 약을 꺼내면서 문득 냉장고 자석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MMS의 추후 검사. 병원에서 받아온 메모였는데 의사가 뭐라고 설명했었는데 그때는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물가물했어요. 혈압계로 측정을 했어요. 140에 90 조금 높았죠. 수첩에 기록하면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었죠. 밥솥을 열었습니다. 어제 지은 밥이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한 공기만 퍼서 물을 부어 말았죠.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된 이 아파트는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며칠 전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윗동네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허물어진다는 소문이었어요. 복자가 말했죠. 3년쯤 뒤엔 우리 단지도 차례가 올 거라고. 그때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몇 억씩 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지훈이는 미국에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쁘고 서윤이는 독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어 넉넉하지 않고 도윤이는 늘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곤 했죠.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남편과 함께 산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추가 분담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쩌죠?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알면 걱정할 테고 경로당 친구들도 다들 똑같은 처지니까요. 맞은편 동에서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인데도 전화를 건 사람은 복자였어요. 복자의 목소리는 늘 씩씩했습니다. 74인데도 나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또 못 잤지? 자야지 몸이 건강하대 은실아. 사람은 집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더라. 복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며칠 전 보낸 내 메시지에 읽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미국이라 시차가 있고 서윤이는 독일이라 일하느니라 바쁘고 도윤이는 답이 없었어요. 늦둥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읽음 표시를 또 확인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인 줄 알면서도요. 보일러에서 구르륵 소리가 났어요. 10년 된 기계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 30년 된 아파트처럼 모든 게 낡아가고 있었죠. 재건축 조합 설립 소식이 들려왔지만 아직 멀게만 느껴졌어요. 탁자 위에 전단지를 봤어요. 보일러 교체 무료 견적.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10월 15일 내 생일이었죠. 열흘 남았습니다. 작년엔 도윤이와 며느리 소영이가 생일을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용돈이라고 돈 10만 원을 통장에 보냈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결혼 전에는 도윤이가 챙겨주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여보. 그런데 그 말이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니 굳이 아침을 차릴 필요는 없었지만 습관처럼 부엌으로 갔어요. 늦둥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상을 차렸었죠.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식성이 까다로워서 생선은 가시 다 발라주고 나물은 양념 싱겁게 해야 했어요. 결혼하고 살면서는 며느리 소영이 친정에서 음식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내 손맛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화면에 뜬 아들 이름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일 오전에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엄마, 오늘 점심때 잠깐 들를게요. 소영이랑 같이요.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싶었어요. 정오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윤이와 소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발표할 게 있는 표정이었죠. 엄마,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생겼다면서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 조합 설립 동의서 받으러 다닌다던데. 엄마도 동의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소영이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부동산 시세 사이트였죠. 어머니, 여기 보세요. 여기 아파트가 8억이래요. 재건축되면 15억은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윤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놀랐습니다. 결혼할 때 25평이 작아서 들어오지도 않겠다는 며느리가 왜 3년 전 분가한 뒤로 한 번도 같이 살자는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엄마도 혼자 계시고 저희도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요. 그리고 도윤이가 말을 멈추고 소영이를 봤습니다. 소영이가 이어받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나중에 건강 문제도 있고 저희가 모시는 게 맞죠?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때만 겨우 오던 애들이 갑자기 효도를 하겠다니. 도윤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증여세 관련 자료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면 미리 증여하는 게 세금도 아낄 수 있대요. 돈도 없다면서 증여세를 무슨 돈으로. 아, 이제 본심이 나왔구나. 집을 노리는 거였어요. 엄마가 살아있는데 벌써 증여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모실 거니까. 소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들어오면 생활비도 다 저희가 낼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편하게.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편한 일일까요? 그리고 나서 엄마, 우리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요. 도윤이가 말하자
소영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항공권 예약 화면이 떴어요. 소영이 부모님 같이 가세요. 오사카랑 교토 일주일 일정이에요. 10월 12일 출발해서 19일에 돌아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15일. 내 생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음력 8월 15일. 그날을 일본에서 보낸다는 거였어요. 사돈은 같이 가면서 나는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하는구나.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들이 내 생일도 모른다니. 다녀와서. 또 그 말이었어요. 늘 다녀와서 나중에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은 없고 미래만 있는 약속들이었죠. 저녁 무렵 복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은실아, 다음 주가 네 생일이지? 경로당에서 같이 보내자. 복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잊었는데 친구는 기억했어요. 아냐, 그냥 조용히 보낼래. 왜? 74살 생일인데. 은실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증여 얘기를 했더니 복자가 화를 냈습니다. 미쳤나? 살아있는 사람한테 벌써 재산 내놓으라고? 애들이 모시겠다고 하는데. 모시긴 뭘 모셔. 집 뺏고 나면 나 몰라라 할 거야. 정신 차려. 복자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내 생일은 잊으면서 재산은 기억하는 아들이라니. 밤이 되어 가계부를 펼쳤어요. 오늘 산 과일과 음료수 값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죠. 10월 15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혼자 보내는 생일. 보일러가 또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죠. 전단지에 있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볼게요. 30년 된 아파트면 교체하셔야 할 거예요. 기사 아저씨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문득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하지만 추억만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보일러는 고장나고 아이들은 멀어지고 돈은 줄어들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도윤이가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36에 낳은 늦둥이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천식 때문에 밤마다 안고 병원 응급실을 오갔었죠.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생일도 기억 못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휴대폰을 켜서 가족 단톡방을 봤습니다. 도윤이가 올린 사진이 있었어요. 여행 일정표였죠. 15일엔 교토관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돈 부부와 찍은 셀카도 올라와 있었어요.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나는 이 빈집에서 혼자 아침을 먹겠죠. 다음 날 아침 8시 보일러 기사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도구 가방을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나자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히 나갔네요. 열교환기도 문제고 배관도 녹이 많이 슬었어요. 기사는 견적서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350만 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꼭 지금 바꿔야 하나요? 위험해요. 가스 누출 가능성도 있고요. 30년 된 아파트면 다른 집들도 다 교체했을 거예요. 기사가 돌아간 후 부엌 의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 70만 원, 생활비 병원비 50만 원, 관리비 15만 원.
매달 적자였어요. 이대로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복자였습니다. 은실아, 오늘 경로당 안 와? 점심에 갈비탕 나온대. 나중에 갈게.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복자에게 보일러 얘기를 했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나이에 집 관리하기 힘들지. 나도 작년에 수도관 터져서 고생했어.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되니 재건축 소리가 나오나 봐. 재건축.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에 동네를 걷다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매물표를 하나씩 읽었어요. 우리 아파트 매매가가 8억이라고 적혀 있었죠. 8억. 그 돈이면 작은 집으로 옮기고도 여유가 있을 텐데. 문득 발걸음이 안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시세가 궁금해서요. 중개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단지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거주자에겐 의미가 없는 숫자였죠. 혹시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금매요? 8억 정도면 한 달 안에 나갈 거예요. 8억. 그 돈이면 병원비 생활비 걱정도 없고 도윤이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텐데. 중개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어르신 혼자 사시면 관리도 힘드실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함을 몇 번이나 꺼내봤어요. 저녁을 먹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남긴 집을 팔 수는 없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추억에만 매달릴 거냐고.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라고. 밤에 앨범을 꺼냈어요. 이사 온 날 찍은 사진이 있었죠. 남편과 내가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영원한 보금자리일 줄 알았어요. 가계부를 펼쳐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집을 팔면 전세로 옮기고도 5억은 남을 거예요.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죠. 빨간 펜으로 종이 귀퉁이에 적었습니다. 팔까 말까?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보일러가 또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타는 냄새도 더 심해졌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도윤이한테 전화해서 의논할까? 하지만 아들은 증여해달라고 하는데 펄쩍 뛸 거야 왜 파냐고. 그리고 지금 일본 여행 준비로 바쁠 거예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면 어디로 갈까? 작은 빌라? 아니면 작은 아파트?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사는 거였어요. 돈은 떨어지고 집은 낡아가고 아들은 점점 멀어지고 뭔가 바꾸지 않으면 정말 혼자 외롭게 늙어갈 것 같았습니다. 10월 12일 새벽 4시 도윤이 부부와 사돈과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커튼을 열고 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아들 부부는 일본에 있을 거예요. 사돈과 함께 웃으며 관광을 하겠죠. 그리고 사흘 뒤면 내 생일입니다. 아침 9시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일단 집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시작하는구나. 남편이 남긴 집을 파는 일을 말이죠. 오전 내내 집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했어요.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솔로 문질렀죠. 사진에 잘 나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 집 구석구석에 남편과의 추억이 배어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중개사가 왔습니다.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와,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는 능숙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셔터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집이 조각조각 나뉘는 것 같았거든요. 베란다 전망이 좋네요.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고요. 중개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셔터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찰칵, 찰칵. 그 소리가 이별의 신호 같았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중개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매도 희망 가격을 정해야 해요. 급하시면 7억 5천, 여유 있으면 8억도 가능해요. 7억 5천으로 해주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터넷에 올릴게요. 문의 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저녁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개사였어요. 벌써 문의가 3건이나 왔어요. 내일 집 보러 오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벌써 사람들이 이 집을 보러 온다니 너무 빨랐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도윤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사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4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들에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고 나에겐 새로운 이별이 시작됐구나. 집을 파는 것도 혼자 늙어가는 것도 모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아내가 임신한 것 같았죠.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아기 키우기 좋은 집 같아요. 여자가 베란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30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도 저렇게 설레며 이 집을 봤었죠. 2번째 손님을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곧 이 풍경도 못 보게 되겠죠. 10월 14일, 내 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중개사가 미리 전화를 했었죠. 오늘 2팀이 오기로 했어요.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이요. 첫 번째는 40대 여자였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학교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되겠네요. 학원가도 가깝고요. 아이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주방을 꼼꼼히 살폈어요. 싱크대 아래까지 열어보며 확인했죠. 점심을 대충 먹고 있는데 2번째 손님이 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오태식이라고 했죠.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보일러실도 봐도 될까요?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보일러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집 상태는 정말 좋네요. 어머니가 잘 관리하셨어요. 오태식은 욕실로 갔습니다. 문턱 높이를 재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할 위치를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았죠. 부모님 모시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요. 그의 목에 병원 출입증이 보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모를 간병하는 아들이었구나. 나는 문득 도윤이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일본에서 놀고 있을 텐데요. 저녁 6시가 되자 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태식 씨가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한다고요. 7억 5천에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밤 9시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태식 씨가 계약금도 준비했대요. 내일 계약하실 수 있어요? 내일.
10월 15일. 내 생일날 집을 파는 계약을 한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했어요. 70살 생일 선물이 집을 파는 것이라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앨범을 꺼냈어요. 도윤이 100일 사진, 돌 사진, 입학식 사진. 모두 이 집에서 찍은 것들이었죠.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최고였는데. 휴대폰을 봤어요.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이가 올린 마지막 사진은 오사카 성 앞에서 찍은 것이었죠. 사돈과 함께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어요. 문득 오태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려고 집을 찾는다고. 그런 아들도 있는데 내 아들은 엄마 생일도 모른 채 놀러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 거예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계약을 하자. 72살 생일날 새로운 시작을 하자. 가계부에 빨간 펜으로 적었어요. 10월 15일 생일이자 새로운 시작의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붉게 물들었어요. 이 집에서 보는 일출도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10월 15일 내 72살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축하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 단톡방도 조용했죠. 도윤이는 교토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거예요. 오전 10시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오태식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죠. 옆에는 나이 지긋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었어요. 오태식이 말한 그 어머니였구나 싶었죠.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중개사가 조항을 하나씩 읽어주었어요. 매매가 7억 5천만 원, 계약금 7,500만 원, 잔금일은 11월 15일. 한 달 뒤였죠.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30년 살던 집이 이 한 번의 도장으로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왔어요. 7,500만 원. 큰 돈이었죠.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자를 만났어요. 경로당에 가는 길이라고 했죠. 은실아, 생일 축하해. 그런데 왜 그렇게 시무룩해? 집 팔았어. 복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그 집을? 도윤이는 알아? 고개를 저었어요. 복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지. 어차피 반대할 텐데 뭐. 엄마 생일도 모르는 애가 집 파는 걸 신경이나 쓸까요? 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엄마 아니니. 나중에라도 꼭 얘기해. 오후가 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집 파셨다면서요? 어디로 가시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경비원 아저씨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사 가신다면서요? 오래 사셨는데 섭섭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진행한 일인데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밤 9시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거는 국제전화였어요. 엄마, 잘 지내? 여기 정말 좋아. 장인,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셔. 아들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재미있구나. 응, 내일은 온천 가기로 했어. 엄마도 다음에 같이 와. 다음에?
또 그 말이었네요. 집 팔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여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집을 둘러봤습니다. 짐을 어떻게 정리할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어요.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생일날 집을 팔다. 그 옆에 덧붙였어요. 아무도 축하하지 않은 생일. 휴대폰을 봤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자동 메시지였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기계가 보낸 축하가 유일한 생일 인사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음력 8월 15일 보름달이었죠. 둥글고 밝은 달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달은 저렇게 완전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조각났을까요? 10월 18일 저녁 8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와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였죠.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 팔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울었나 봅니다. 누가 그래? 이웃 아줌마가 소영이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은실 씨네가 집 팔고 이사 간다고. 소영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결정하신 거예요? 상의를 하려고 해도 내가 들어줬겠니? 여행 가느라 바빴잖아. 내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내 생일인 것도 모르면서. 그 말이 나오자 도윤이가 움찔했습니다. 소영이도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10월 15일이 내 생일이었어. 너희가 일본에서 놀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생일을 보내고 집 계약을 했어. 도윤이가 휴대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깜빡했어요. 깜빡? 엄마 생일을 깜빡했다고? 사돈생신은 기억하면서?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친정아버지 생신 때 도윤이와 함께 큰 선물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도 집을 파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남긴 집인데. 도윤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빠가 남긴 집은 나한테 남긴 거야. 너한테가 아니라. 엄마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 엄마 생일도 모르는 게 가족이야? 1년의 명절 때만 얼굴 비치는 게 가족이고. 도윤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증여는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도 아끼고. 그래서 변호사까지 알아봤다고요. 소영이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잖아. 왜요? 어차피 나중엔 저희한테 상속될 집인데. 미리 증여하면 세금도 덜 내고 좋잖아요. 도윤이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증여하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잖아. 그럼 나는 뭐가 돼?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당연히 계속 여기 사시는 거죠. 그냥 명의만 제 앞으로 하자는 거예요. 명의만? 도윤아, 내가 집주인이 되면 나는 세입자야. 내가 팔자고 하면 나는 나가야 하고. 엄마, 제가 그럴 사람 같아요? 지금 너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형이 미국에 있으니까 저만 믿고 사시면 안 돼요? 형은 멀리 있어서 챙기지도 못하잖아요. 챙기기는. 너도 1년에 몇 번이나 오니. 그래도 가까이 있잖아요.
형보다는 훨씬 자주 보고. 자주? 명절 빼면 석 달에 한 번도 안 와. 전화도 내가 먼저 하고. 소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잖아요. 맞벌이에 애 낳아 키우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요. 그래서 내 집을 미리 받아가려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상속될 거면 지금 증여받는 게 세금도 아끼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합리적이면 뭐해? 나는 합리적으로 늙고 싶지 않아. 도윤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서운했어요. 형과 누나는 미국, 독일 가면서 학비에 집 얻을 돈까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내 형과 누나는 유학 갔으니까 도와준 거고 너는 취직했잖아. 형이랑 누나가 쓴 돈이 얼마인데요? 각각 2억은 넘죠? 그럼 저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지금 권리 타령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쨌든 증여 안 해주신 거 친구들은 다 부모님한테 미리 받던데 저만 못 받았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너도 따라갈 거야? 엄마는 왜 그렇게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세요? 요즘은 다 증여 미리 받아요. 세금도 아끼고 부모 자식 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정리? 나 아직 안 죽었어. 도윤이가 버럭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엄마도 나중에 요양원 가시든 뭐 하시든 돈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증여받으면 나중에 엄마 요양원 가시게 되면 제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소영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애 낳으려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세로는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엄마 집을 증여받으면 담보로 해서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내 집을 담보로? 그럼 빚 못 갚으면 어쩌려고? 설마 그럴 일이야 있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어. 도윤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증여도 안 해주시면서 집은 왜 마음대로 파세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상해? 증여하라고 조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의하자고? 증여랑 매매랑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내 집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본가도 없어지는데요? 본가? 너희 본가는 소영이 친정 아니었어? 늘 거기서 밥 먹고 반찬 받아오고. 소영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윤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엄마는 정말 너무하세요. 증여 안 해주신 것도 서러운데 이제 집까지 팔아버리시고. 저희한테 원망이라도 있으세요? 원망? 있지. 많지. 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생일도 챙기지 않고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으면서 집만 탐내는 게 원망스러워. 증여하라고 조를 때는 언제고 정작 엄마가 아프거나 외로울 땐 어디 있었어? 도윤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계약 취소해 주세요. 이미 계약금 받았어. 늦었어.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그럼 그 돈으로 다른 집 사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대로 모시겠어요. 이제 와서 모신다고? 증여하라고 할 때는 같이 살 생각도 없었잖아. 증여받고 나서 엄마 쫓아낼 생각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증여받으면 내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날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야.
도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못 믿지. 생일도 챙기지 않는데 뭘 믿어. 소영이가 도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오늘은 그만할게요. 도윤이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다가 돌아봤어요. 엄마도 너무하세요. 증여 안 해주신 것도 억울한데 집까지 팔아버리시다니. 억울하면 네가 혼자 사.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윤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증여 안 해준 게 억울하다고. 집까지 팔았다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과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집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증여하고 나면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된다는 게 무서웠어요. 명의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지는 거였죠. 밤 11시 복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가 왔다 갔다며? 동네가 시끄럽더라. 싸웠어. 그럴 줄 알았어. 증여 이야기 나왔지? 어떻게 알았어? 다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살아있을 때 미리 받아가려고 해. 세금 아낀다고. 근데 은실아, 너 잘했어. 그래. 집 증여하면 넌 끝이야. 나도 친구 하나 그렇게 됐거든. 증여하고 1년도 안 돼서 요양원 보내졌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실아, 늙으면 돈이랑 집이 전부야. 그거라도 있어야 자식들이 함부로 못해. 내가 집 판 거 잘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쓸쓸해졌습니다. 복자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하나하나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잃은 걸까? 아니면 이제야 자유를 찾은 걸까? 증여하지 않아서 원망받는 것과 증여하고 나서 쫓겨나는 것. 둘 중 뭐가 나을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10월 20일 아침 병원 예약 시간이었습니다. MMSE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어요. 도윤이와 싸운 다음 날이라 온몸이 무거웠지만 미룰 수 없었죠. 신경과 대기실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보호자와 함께 왔더군요. 나만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은실님, 검사실로 오세요. 검사실은 조용했어요. 젊은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기억력 검사예요. 단어 몇 개를 외우고 그림을 그리고 계산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단어 5개를 들려줬습니다. 사과, 시계, 연필, 자동차, 꽃. 반복해서 말했지만 3개만 기억났어요. 시계 그리기도 했습니다. 숫자 배열이 헷갈렸죠.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미국에서 거는 국제 전화였죠. 엄마,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집 파셨다고요. 큰아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 팔았어. 왜 미리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가 반대할까봐.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해요. 혼자 계시기 힘드셨죠. 제가 미국에 있어서 미안해요. 지훈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했죠.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도윤이는 많이 속상한가 봐요. 어젯밤에 전화해서 울더라고요. 그랬구나.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곧 한국 갈게요. 곧이라는 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복자가 집에 왔습니다. 김치를 담가왔다며 통을 들고 왔어요.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왔어. 밥은 먹었어? 조금 전에 먹었어. 은실아, 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많지? 복자의 물음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병원 가봐. 우리 나이엔 조심해야 해. 11월 6일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혼 전 놔둔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을 가지러 내일 간다고. 아들이 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 화해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도 팔았고 아들과도 싸웠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건가? 집을 지켰어야 했나?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내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 10월 27일 오전 10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짐을 가지러 왔다가 갔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헤어질 때 도윤이가 작게 말했죠. 엄마, 내일 병원 가는 거 알아요. 같이 갈게요. 아침 9시 도윤이가 소영이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어요.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예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영이는 입을 손으로 가렸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운동, 사회활동이 중요해요. 가족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섰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나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너무 혼자 두었어요. 생일도 있고 관심도 없었고 소영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작은 전셋집 구했어. 엄마, 혼자는 위험해요.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돌봄 계획을 세울게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올게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약도 체크하고. 소영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훈이, 형이 다음 달에 한국 온대요. 놀랐어요. 큰아들이 정말 오는구나. 서윤이 누나도 크리스마스에 온다고 했어요. 가족 모임 하자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 무렵 복자가 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은실아. 촛불을 켰습니다. 72개는 너무 많아서 숫자 촛불로 대신했죠. 도윤이와 소영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생일 축하를 받는구나. 소원 빌어요, 엄마. 촛불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까?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도윤이 말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새벽 2시 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어요.
서윤이었죠. 엄마. 화면 속 서윤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전화한 모양이었죠. 독일은 저녁 7시 반쯤 되었을 거예요.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집 파셨다고. 잘하셨어요, 엄마.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서윤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엄마, 미안해요. 생일 축하도 못 드렸네요. 달력에 표시해뒀는데 제가 그날 학회 발표가 있어서 끝나고 나니 한국은 밤이었고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넌 독일에 있잖아. 시차도 있고. 아니에요. 제가 신경 못 쓴 거예요. 화면 속 서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도윤이 말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혼자 생일 보내시고, 혼자 결정하시고. 넌 화 안 나니? 화요? 왜요? 아빠 집인데. 추억이 담긴 집인데. 엄마, 그 집은 엄마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남긴 거잖아요. 추억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서윤아, 울지 마세요, 엄마. 제가 더 울 것 같아요. 서윤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녀가 화면을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어요. 도윤이에게 들었어요.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라고요. 독일은 치매 연구가 많이 진행돼서 최신 치료법들이 있어요. 너 바쁘잖아. 엄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우선순위에 놓아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무서워. 뭐가요? 혼자 늙는 게. 아무도 모르게 정신이 흐려지는 게.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스 잠그는 걸 까먹거나 그런 거. 엄마, 초기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도 있고 인지 훈련도 있고. 서윤아, 넌 언제 한국 와? 크리스마스 때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혼자 사실 거예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직은 혼자 살 수 있어. 그럼 헬스케어 기기라도 설치하세요. 넘어지거나 위급할 때 알려주는 거요. 제가 독일에서 보내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 네. 요즘 스마트홈 기술이 좋아졌어요. 움직임 감지하고 패턴 분석하고 엄마 생활 리듬이 갑자기 바뀌면 제 폰으로 알림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비싸지 않아? 엄마, 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엄마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서윤아, 사랑해요, 엄마.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죠. 잠이 들어 일어나 보니 라디오에서 새벽 방송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을 함께한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혼자라고 느껴지더라도 어딘가엔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은 다르게 썼습니다. 10월 27일.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았다. 무섭지만 괜찮다. 아들이 돌아왔고 가족이 다시 모이기로 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도 받았다. 집은 팔았지만 가족을 되찾았다. 이것이 진짜 선물인지도 모른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어요. 내 인생도 그럴 거예요. 어둠이 있지만 빛도 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도윤이가 사진을 올렸죠. 생일 케이크 앞에 내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내 웃는 얼굴이었죠. 지훈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서윤이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곧 뵐게요.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집은 없어졌지만 진짜 중요한 걸 찾았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죠. 11월 15일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15평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남양이라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도윤이와 소영이가 이사를 도왔어요. 무거운 짐은 도윤이가, 그릇 정리는 소영이가 맡았죠.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내 방식대로 정리해줬어요. 저녁이 되자 복자가 왔습니다. 김치와 된장을 들고 왔어요. 작지만 아늑하네. 혼자 살기 딱 좋아. 복자와 차를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경로당에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스마트폰 수업도 신청했죠. 배울 게 많았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도윤이가 동행했어요. 약 처방을 받고 다음 검사 일정을 잡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약 드시고 일기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기억력 유지에 좋거든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한쪽씩 쓰기로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 느낀 감정들을 적었죠. 12월이 되었어요. 새 집에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엔 도윤이가 왔습니다. 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어요. 소영이는 반찬을 만들어 왔죠. 이제는 내 입맛에 맞춰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멸치볶음 좋아하시죠? 싱겁게 했어요.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20일 지훈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큰아들은 여전히 듬직했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지훈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고 장도 봤어요. 큰아들이 요리를 해줬죠.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윤이도 독일에서 왔어요. 작은 집이 북적였죠. 엄마, 건강해 보이세요. 서윤이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쁜 목도리였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만든 갈비찜, 소영이가 준비한 잡채, 지훈이가 구운 케이크, 서윤이가 가져온 독일 맥주. 풍성한 식탁이었어요. 건배, 엄마의 새 출발을 위해. 지훈이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을 위해. 도윤이가 덧붙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2월 24일. 새 집에서의 첫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모였다. 웃음이 가득했다. 집은 작지만 사랑은 크다. 기억력은 나빠질지 모르지만 오늘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내 이름. 한은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도윤이가 메시지를 보냈죠.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다른 자녀들도 하나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모두 잘 자. 따뜻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희망차고 좋은 날이 될 거예요.